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하려 20일간 무급휴가를 냈는데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큰 동서에 팔짱을 끼고 나타나 친척들 앞에서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 남편은 3초간 침묵하더니 병실 안 모두가 경악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독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침구 냄새가 지난 20일간 내 온몸의 옷가지에 스며들었다. 나는 지금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남은 새 기저귀와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옷가지를 커다란 비닐봉지에 쑤셔 넣느라 머리는 산발이고 잠부족과 병원 식당에서 급하게 사먹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탓에 얼굴은 패쑥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다. 나는 회사에 20일간 무급휴가를 내고 이곳에서 어머님을 간병했다. 의사는 가벼운 뇌경색이라 24시간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외부 간병인을 쓰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남편인 민준 씨는 회사 일이 가장 바쁜 시기라 쉴 수 없었고 아주버님인 민호 씨는 출장이 잦다는 핑계를 댔다. 큰동서인 지연 언니는 병원 냄새만 맡으면 알레르기가 생긴다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존재감 없는 둘째 며느리인 내게로 떨어졌다.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값비싼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와 병실의 퀴퀴한 냄새를 압도했다. 화려한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지연 언니였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뾰족한 하이힐은 타일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수입 포장지로 화려하게 포장된 분홍빛 백합 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연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오늘 혈색이 어쩜 이리 좋으세요? 뵙는 제 마음이 다 놓이네요. 내가 병실을 정리하는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지연 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활짝 폈다. 어머니는 등 뒤에 베개를 급히 치우고는 큰 며느리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와 이야기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우리 큰애기. 내가 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꽃까지 사왔어. 근데 꽃이 참 예쁘긴 하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안목이 있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쏙쏙 안다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고 퇴원 전 약을 드시기 위해 미리 따라 놓은 따뜻한 물컵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차 타기 전에 뇌 영양제 챙겨 드시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지연 언니 손에 들린 화려한 꽃다발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비교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한쪽은 밍밍한 맹물 한 잔을 든 초라한 둘째 며느리. 다른 한쪽은 수십만 원짜리 꽃다발을 든 화려한 큰 며느리. 어머니는 내 손을 쳐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마시긴 뭘 마셔? 큰애기랑 얘기하고 있잖니. 끼어들어서 분위기 깨지 말고 저리 비켜. 어머님이 쳐낸 손길은 생각보다 강했다. 아니면 지난 20일간의 밤샘 간호로 내 기력이 쇠한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유리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물이 지연 언니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튀었다. 지연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나, 세상에,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새로 산 구두인데. 컵 깨지는 소리와 지연 언니의 비명에 병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짐을 싸던 옆 침대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일손을 멈추고 흥미진진하게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당황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죄송해요, 형님. 손이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지긴 뭐가 미끄러져. 시어머니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쳤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지? 내가 이제 막 병이 나아서 집에 가려는데 그릇이나 깨면서 재수없게 굴어? 아니면 내가 병원에 있어서 네가 고생한 게 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
마침 남편 민준 씨가 수납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은 황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하려 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 씨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한 거잖아요. 뭘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이 기집애 편드는 거니? 아들이 아내 편을 들자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는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날렸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왼쪽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머리가 핑 돌며 귀가 멍멍해졌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서 지난 20일 동안 나를 간호한다는 년이 얼굴은 늘 초상집이었어. 내 형님 좀 봐라. 웃는 얼굴로 이렇게 예쁜 꽃까지 사와서 나를 반기는데 너는 나 혈압 오르게 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무례하고 생각 없는 거사. 지연 언니는 향기로운 백합 다발을 든 채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지만 이내 거짓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서연 씨가 원래 좀 서투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때리시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낯선 이들의 수군거림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굴욕감과 서러움 때문이었다. 20일 내내 한 숟갈에 죽을 떠먹이고 소변통을 비우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닦아들인 대가가 고작 뺨 한 대와 8만 원짜리 꽃다발과의 잔인한 비교라니 병실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가장 호기심 많던 구경꾼들조차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손찌검 앞에 숨을 죽였다. 내 뺨에는 분명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마치 뜨거운 인두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깨진 유리 조각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몰랐다. 민준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어깨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늘 존경하고 순종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항상 나에게 한 번 참고 9번 양보하라고 말하던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1초, 2초, 3초. 그 3초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도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를 때린 손이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힘없이 내려왔다. 그녀는 민준 씨의 눈치를 살피며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다시 나를 꾸짖으려 입을 열었지만 막내 아들의 눈빛에 그만 얼어붙었다. 그것은 평소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시선이었다. 민준 씨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내뱉었다. 제 아내 다 때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했다. 내가 제 버릇을 가르치려고 제 태도 좀 보라고 됐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어머니께서 제 아내가 그렇게 눈엣 가시 같고 형님이 그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버님 댁으로 가셔서 복 받으면서 사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가 날 쫓아내? 내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어디 살든 내 마음이야. 지연 언니도 깜짝 놀라 끼어들었다. 민준 도련님,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은 도련님 댁에 익숙하신데 저희 집은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아내 편든다고 어머니께 불효하시면 안 되죠. 민준 씨는 형수를 돌아보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시선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엑셀 파일을 열어 시어머니와 지연 언니 앞에 내밀었다. 그 파일에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비용 내역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 어머니 이번 비용 총결산 내역입니다. 항목 1, 병원비, 약값, 검사비, 포함, 총 325만 8천 원. 지불자, 민준, 서연 부부, 아주버님 부부기여, 영원. 그는 손가락을 화면에 스치며 계속 읽었다. 항목 2, 간병 비용, 외부 간병인 고용시 최저 일당 15만 원. 20일 기준 총 300만 원. 실제 간병인 제 아내 서연. 무급 휴가 후 24시간 상주. 아주버님 부부기여. 약 8만 원 상당의 백합 꽃다발 1개와 페이스북 업로드용 사진 촬영을 위한 15분짜리 방문 3번. 병실 안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근거리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시어머니와 실크 원피스를 입은 큰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지연 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련님,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돈 계산을 하세요? 정을 어떻게 돈으로 따져요?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형님, 정은 돈으로 따질 수 없죠. 하지만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어머님을 모셨지만 돌아온 건 깨진 컵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형님은 꽃다발 하나로 어머님께 극찬을 받으셨죠. 그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택시 불러놨습니다. 어머님과 집 모두 아주버님 댁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 퇴원 축하 파티는 취소입니다. 제 아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저 역시 제 효심이 그동안 어리석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마친 그는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휴지로 내 손에 피를 닦아주며 여전히 단호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나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저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발이 묶였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백합 다발을 든 큰며느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택시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갈 때 우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뒤로했다. 나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떨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왼쪽 뺨의 화끈거림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민준 씨는 옆에 앉아 말없이 내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힘만으로도 그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다. 차가 잠시 달리다 민준 씨는 기사님께 길가의 단골 설렁탕집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려서 따뜻한 것 좀 먹자.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목이 메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설렁탕이 나왔다. 진한 사골 국물과 파향기가 코를 찌르자 그제야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갈 때마다 지난 20일간 병원 바닥의 냉기와 함께 스며들었던 한기가 씻겨나가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 씨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시내의 고급 보안 장비 전문점으로 데려갔다. 내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민준 씨는 짧게 말했다. 자물쇠 바꾸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술자를 불러 낡은 현관 자물쇠를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기계식 자물쇠였다. 어머니는 원할 때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검사하고 우리 침실을 멋대로 뒤지곤 했다. 들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나무 먼지가 흩날렸다. 30분 만에 현대적인 무광, 검은색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묵직한 현관문에 자리 잡았다. 민준 씨는 내 지문을 등록하고 자신의 지문을 등록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며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단호한 한마디를 했다. 이제부터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문을 열 수 없어. 기술자가 돌아간 후 우리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약 5평 남짓한 방은 창고처럼 어수선했다. 낡은 옷까지 버리기 아깝다며 모아둔 플라스틱 병들, 구석에 쌓여 곰팡이가 핀 한약재 봉지들에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물건들을 분류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쓸만한 것은 상자에 담았다. 내가 침대 밑에 낡은 종이 상자들을 끌어내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것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귀한 물건을 보관할 때 쓰던 짙은 갈색의 자단목 상자였다. 작지만 견고해 보이는 치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요. 내가 남편을 불렀다. 민준 씨가 다가와 상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푸념했다. 연금은 푼돈이라 반찬값도 안 된다며 매달 우리 부부에게 생활비로 50만 원을 받아갔다. 전기세, 수도세, 약값은 물론 별도였다. 그런데 대체 이 상자 안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 민준 씨는 공구함을 가져와 펜치로 작은 캣쇠, 자물쇠를 힘껏 눌렀다. 딱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상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금은보화나 갑오 대신 고무줄로 꼼꼼하게 묶인 서류 뭉치와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나는 은행 송금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었다. 숫자를 훑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영수증들이었다. 보낸 사람은 김순자, 받는 사람은 흥왕 파이낸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금융투자 회사였다. 매번 송금된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확히 우리가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 액수였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영수증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아주버님 민호 씨의 서툰 필체로 쓰인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다. 내용은 민호 씨가 빡빡이 박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연 이자율이 살인적인 수준으로 3천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증인 란에는 내 남편 박민준의 이름이 서툴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민준 씨가 내 손에서 그 종이를 낚아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마에 푸른 핏줄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몇 월 며칠 큰아들 이자 내라고 50만 원 송금. 몇 월 며칠 아버님 유품금 한돈 팔아서 큰아들 취업 청탁 비용으로 줌.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며 어머님을 부양하는 동안 어머님은 그 모든 돈을 모아 도박에 빠진 큰아들과 허황된 투자라는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파리티,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품까지 팔아서 말이다. 눈앞에 펼쳐진 적나라한 진실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병원에서 뺨을 맞았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픈 충격이 가슴을 강타했다. 벽시계가 밤구실을 가리켰다. 시어머니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장롱과 침대가 있던 자리의 바닥 타일 위에 희미한 먼지 자국만 남았다. 거실 중앙에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빵빵하게 채워진 대형 마대 자루 10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난 3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땀 흘려 포장한 시어머니의 모든 살림살이었다. 민준 씨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24시간 운영하는 용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1.5톤 트럭 한 대랑 인부 2분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흰색 트럭이 집 앞에 멈춰섰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묵직한 마대 자루들을 신속하게 트럭 짐칸으로 옮겼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이 한밤중에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아주머니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민준 씨네, 이 밤중에 어디 이사 가요? 왜 그렇게 서둘러요? 민준 씨는 돌아보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큰형님 댁이 너무 그리워서 오늘 밤 당장이라도 가서 복받으며 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소원 들어드리는 중입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우리 부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목적지는 아주버님 민호 씨와 지연 언니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였다. 그곳은 길이 좁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아래로 곰팡이와 이끼로 얼룩진 낡은 벽들이 즐비했다. 트럭이 좁은 골목으로 힘겹게 후진해 들어와 낡은 빌라 건물 계단 입구에 멈춰섰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자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2층에 있는 아주버님 댁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인 1층, 현관 앞 좁은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사님들, 저기다 다 내려주세요. 한쪽에 잘 쌓아주시되 올라가는 길을 살짝 막아서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인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지만 고객의 요구대로 일을 처리했다. 마대 자루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옷가지, 이불, 약,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아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작은 산을 이루어 공동 현관을 막아섰다. 퀴퀴한 곰팡내와 진한 한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빌라의 몇몇 집 창문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민준 씨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인부들에게 팁으로 쥐어주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저희 어머니의 귀한 살림살이입니다. 조심히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희 형님이 동생놈이 부주의했다고 서운해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계단 앞에 산처럼 쌓인 마대자루들을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지며 값싼 마대자루에 성긴 바느질담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오토바이로 이끌었다. 가자, 여보. 형님 댁에 보내는 선물이 이만하면 후하지. 나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짐 더미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나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고 불공평함이었으며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울분을 우리가 마침내 내려놓은 상징이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넓고 가볍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민준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집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요란한 벨소리는 내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휴대폰 화면에 아주버님이라는 이름이 위협적으로 깜빡였다. 민준 씨는 나를 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즉시 아주버님의 고함이 우리 귀를 찢었다. 야, 박민준, 너 미쳤냐? 이 쓰레기 더미는 다 뭐야? 왜 우리 집 앞에다 버리고 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 당장 와서 치우지 못해. 이어서 지연 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헐떡이는 숨소리로 보아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다. 도련님, 서방님, 제정신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막 퇴원하셨는데 이렇게 쫓아내듯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 집 이렇게 좁은데 저 짐들을 다 어디다 두라고요. 당장 가져가요. 민준 씨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태연하게 물 한 잔을 따라 마신 뒤에야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저편의 히스테릭한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지독히도 평온하고 차가웠다. 아주버님, 형님, 진정하세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입니다. 어머니께서 형님네가 너무 그리워 함께 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소원 들어드린 것뿐인데요. 너 지금 그딴 식으로 말장난할래? 아주버님이 으르렁거렸다. 우리 집은 방 2개뿐이고 우리 지훈이도 다 컸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주무시라고. 너 지금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민준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아주버님,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제일 잘 안다고 8만 원짜리 꽃다발도 아낌없이 사시는 분이 어머니 주무실 자리 하나 아까워하시겠어요. 집은 좁아도 마음만 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내 형이야. 형이니까 어머니 부양할 책임도 더 크신 거죠. 형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민준 씨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지난 몇 년간 저희 부부가 어머니를 모든 면에서 책임졌습니다. 형님네는 단돈 10원 한 장 보태신 적 없고요. 이제 형님네가 그 효심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아, 그리고 아주버님이 제 서명 위조해서 보증 세운 3천만 원짜리 차용증,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제가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주버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더 이상의 욕설은 없었다. 3천만 원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정확히 명중한 것이다. 너, 뭐라고?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현저히 낮아지며 떨렸다. 무슨 말인지 아주버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짐은 전달해드렸고 어머니도 맡겨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 책임입니다. 그 말을 마친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버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곧이어 지연 언니의 번호도 차단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다 끝났어. 공간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다. 이 고요함은 이전의 숨 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나는 넓어진 거실과 안전하게 바뀐 현관 자물쇠를 둘러보았다. 한밤중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물을 검사하는 소리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던 불안감도 이제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자유를 느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상하고도 평온한 감각이 나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알람 시계가 아니라 침대 협탁 위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대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그 방에는 고모, 삼촌, 사촌 등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나는 단톡방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지연 언니가 보낸 장문의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갈라지고 흐느끼며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삼촌, 고모, 다들 와서 이것 좀 봐라. 내 아들,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짓 좀 보라고. 내가 병원에서 막 나왔는데 이 추운 밤에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내 옷가지를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던졌다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을 이만큼 키워놨더니 이제 마누라 말만 듣고 늙은 애미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그 뒤를 이어 친척들의 메시지가 본물처럼 쏟아졌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7째 고모가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인국노할 일이. 민준이, 서연이 어디 있니? 나와서 해명 좀 해봐라. 어떻게 너희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막내 아들이 불효자네. 아주 불효자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순자 언니, 너무 속상하겠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경찰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알려서 제대로 밝혀야 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시어머니는 역시 피해자 연기의 달인이었다. 병원에서 내 뺨을 때린 일, 큰아들 내외만 편애한 일은 쏙 빼놓고 오직 우리가 짐을 옮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자신을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늙은 어머니로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에 차서 반박글을 쓰려 했지만 민준 씨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 내가 할게. 그는 짧게 말하며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 씨는 변명하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병원에서 만들었던 그 엑셀 파일을
단톡방에 바로 전송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단목 상자에서 발견한 은행 송금 영수증들과 위조된 서명이 있는 차용증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파일이 전송된 순간 시끄럽던 단톡방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호수처럼 잠잠해졌다. 민준 씨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메시지를 하나 더 남겼다. 고모, 삼촌들께 지난 3년간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부양한 비용과 이번 입원비 내역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지출한 총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저희가 드린 돈을 몰래 모아 아주버님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썼다. 이에 오늘부로 어머님을 부양할 책임은 아주버님 부부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머님이 불쌍해서 저희를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어머님을 모셔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감사의 뜻으로 위로금 50만 원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 이후 시끄럽던 단톡방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단 한 글자도 더 올라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덕을 외치며 우리를 비난하던 고모, 삼촌, 사촌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했다. 친척들의 침묵이야말로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가족애라는 것에 가장 씁쓸한 민낯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온라인상의 도덕과 비판은 그것이 자신의 돈과 관련 없을 때만 유효한 것이었다. 단톡방에서의 완벽한 침묵 이후 나는 아주버님 내외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기생충처럼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다. 그 거짓된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정확히 사흘 만에 깨졌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내가 고객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시댁의 온갖 수법에 이골이 난 나는 전화기 저편의 인물이 누구일지 직감할 수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이냐? 나 형이다.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전의 고함과는 달리 역겨울 정도로 다정하고 가식적인 목소리였다. 내가 형 번호를 차단해서 아는 사람 전화 빌려서 한다. 가족끼리 왜 그렇게 각을 세우냐? 응? 대화로 풀면 되잖아. 민준 씨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대답했다. 더 이상 대화로 풀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짐은 옮겨드렸고 책임도 인계했으니 더 이상 전화할 이유 없잖아요. 아주버님은 허 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쇠조각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너희를 너무 그리워하셔. 맨날 우시기만 하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요즘 형편이 좀 어렵잖냐.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다. 내 형수는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어머니 식비에 약값까지 추가되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치밀하게 계산된 숫자를 던졌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매달 50만 원씩만 어머니 생활비로 보내주면 어떨까? 내 수입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잖아. 형님네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해. 그럼 양쪽 다 마음 편하고 좋잖아. 안 그래? 50만 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에게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우리의 피와 땀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의존적인 태도를 계속 용납하는 것이었다. 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자단목 상자에서 발견했던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아주버님, 민준 씨가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망치가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작년 5월 15일 어머니가 아주버님께 500만 원 송금하셨네요. 이유는 배달앱 기사용 중고차 계약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형수님은 페이스북에 신상 명품백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준 씨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10월 20일 어머니가 아버님 유품인 금목걸이를 팔아서 250만 원을 전부 아주버님께 주셨어요. 이유는 조카 국제학교 학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조카 학교는 1년 학비가 600만 원이고 아주버님은 이미 2학기나 학비를 연체하셨던데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발가벗겨진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머니의 비밀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민준 씨는 수첩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똑똑히 들으세요. 지난 3년간 어머니가 몰래 아주버님 부부에게 준 돈, 원금의 은행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최고급 요양원에서 10년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버님 부부는 이미 효도할 몫을 다 당겨 쓰신 겁니다. 너, 날 모함하지 마. 모함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까지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연함이 빛났다. 오늘부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단 10원도 더는 못 드립니다. 만약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그때는 이 장부 전체를 세상에 공개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낡은 가죽 수첩 위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가족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날의 폭로 전화 이후에도 내 마음속의 궁금증과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수첩에는 큰아들에게 건넨 돈 내역뿐만 아니라 흥왕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에 대한 알 수 없는 메모들이 가득했다. 월 수익률 30% 보장, 스마트한 투자, 편안한 노후 같은 문구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건축 설계 일을 하지만 계약서를 다루는 일이 잦아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다.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주말 오후 내내 흥왕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기업 정보 등록 사이트와 금융사기 경고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다. 파고들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등록된 주소는 허름한 골목길이었고 자본금은 서류상으로만 부풀려져 있었으며 법인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금융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흥왕 파이낸셜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외환거래 사기 업체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다. 노인들의 무지와 탐욕을 파고들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초기 몇 달간은 약속대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집문서나 사채까지 끌어다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거액의 돈이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이 회사의 투자 설명회 사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군중 속에서 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아주버님 민호 씨였다. 그는 청중석이 아닌 연단 위에서 직원 명찰을 목에 걸고 마이크를 쥔 채 경제적 자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민준 씨를 불렀다. 그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형이 이 사기꾼들의 모집책이었다고? 모집책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시어머니 수첩의 한 구절을 가리켰다. 제 생각엔 어머니를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챙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빌린 돈, 심지어 그 3천만 원 사채까지도 전부 이 가짜 거래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민준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형은 단순히 어머니의 돈을 받아 쓰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친어머니를 도박과도 같은 사기판에 끌어들인 파렴치한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징후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직은 안 돼요. 지금은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모든 서류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일을 크게 만들면 그는 발뺌할 거고 어머니는 또다시 큰아들 편을 들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를 옥죄고 있는 사채업자들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시간이 필요해요. 스스로 무덤을 파괴내버려 둬야 해요. 우리는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이 가족의 머리 위로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덮쳐올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이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까마귀 울음처럼 날카롭고 소름 끼쳤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민준 씨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화면에 아주버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또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가식적인 다정함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빨리 와야겠다. 어머니가 이상해. 가슴을 붙잡고 숨을 못 쉬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와. 민준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어머니가 왜? 어느 병원인데? 도립종합병원 응급실. 빨리 안 오면 늦을지도 몰라. 아주버님의 절규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섞여 들렸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 부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가득했지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혈육의 정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굳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외투를 급하게 걸쳤고 나도 스카프를 대충 둘렀다. 우리 부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준 씨는 속도를 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로운 연극일까? 하지만 사람의 목숨, 특히 어머니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아무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독약 냄새, 들것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서성이는 아주버님 부부를 발견했다. 지연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있었다. 어머니, 왜 저를 두고 가세요?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아주버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달려와 민준 씨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어머니를 쫓아내서 스트레스 받고 상심해서 심장마비가 온 거야. 어머니 잘못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민준 씨는 형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말다툼할 겨를도 없이 의사를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다. 아주버님 부부가 총알처럼 달려갔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어떠세요? 살 수 있나요?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의사는 내가 영화나 현실에서 보았던 심장마비 환자를 다루는 긴급한 상황의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란스럽게 우는 가족들을 보며 심지어 짜증이 섞인 듯한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무력감이 아니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들, 진정하세요. 주 보호자가 누구시죠? 가서 수납부터 하시고 이야기하시죠. 의사의 차가운 말에 지연 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도섰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은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마치 덫에 걸린 먹이를 본 사냥꾼처럼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네가 돈 있지? 빨리 가서 어머니 수납부터 해. 어머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나는 민준 씨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진정해요. 저 의사 선생님 태도 좀 봐요. 뭔가 이상해요. 민준 씨는 나를 보고 다시 의사를 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되찾은 뒤 의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정중하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님의 작은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까? 의사는 민준 씨의 침착한 태도를 보고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옆에서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하는 부부를 흘끗 쳐다보고는 옅은 냉소를 지었다. 심근경색이라니요? 누가 그렇다고 하던가요? 의사의 반문은 아주버님 부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지연 언니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되섰다. 아주버님은 더듬거렸다. 저희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쉬기 힘들다고 하셔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심전도 정상, 심장 효소, 수치 정상, 혈압은 약간 높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생체 신호는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좋은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파하신 거죠? 아주버님은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급성 역류성 식도염 때문입니다. 의사가 탁 소리를 내며 차트를 닫았다. 어머님께서 저녁에 과식을 하셨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후 바로 누우셔서 위산이 역류한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신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런 식으로 드시면 저라도 응급실에 실려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어머님이 뭘 드셨기에 이 지경이 되신 건가요? 기름기 많고 고춧가루 듬뿍 넣은 갈비탕이요. 의사가 혀를 찼다. 청진기를 댔더니 트림에서 온통 갈비랑 마늘 냄새가 나더군요. 입가에는 아직 닦지 않은 기름기도 묻어 있고요. 다음부터는 어르신 식사 좀 신경 써서 챙겨드리세요. 한밤중에 병원에 와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다른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아주버님이 말한 분노로 인한 심장마비는 결국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었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혈색은 좋았고 호흡도 규칙적이었다. 전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니, 내가 큰 소리로 불렀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갈비탕 드시고 체하신 거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어머니 큰일 나신 줄 알고 사고 날 뻔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내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당황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다. 너 뭘 찍는 거야? 난 지금 아프다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기셨다는 걸 친척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이건 의학의 기적이에요, 어머니. 나는 목소리에 담긴 경멸을 숨기지 않고 비꼬았다. 보세요.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이렇게 기운 차리셨는데 누가 어머니 심장병이라고 하겠어요? 이 영상 7째 고모님께 보내드려서 다 같이 기뻐해야겠네요. 아주버님과 지연 언니는 어느새 구석으로 가서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의사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수납하시고 어머님 모시고 가세요. 다른 환자들 위해 병상 비워주시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와 형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에서 극심한 실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여보, 가족 단톡방에 영상 올렸어. 응, 올렸어. 내가 대답했다. 잘했어. 우리 집에 가자. 민준 씨는 내 손을 잡고 돌아섰다. 우리는 세 사람에게 병원비 청구서와 지독한 굴욕감을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그들의 처절한 자작극은 가장 희비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응급실 소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아주버님 댁의 침묵은 새로운 폭풍우를 예고하는 고요함에 불과했다. 이번에 그들은 정면 공격 대신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명예를 겨냥한 비겁한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단지 내 공원 벤치에 모여있던 아주머니 몇 분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멀쩡하게 생겨서는 참 악독해. 아픈 시어머니도 안 돌보고 길거리로 내쫓는다잖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값도 못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욱신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차를 몰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다. 평소에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옆부서 동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했다. 내 업무용 이메일 함에는 위선적인 건축가에게라는 제목의 익명의 메일이 와 있었다. 내용인즉슨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져 늙은 시어머니를 학대하며 울분을 푼다는 터무니없는 비방이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비열한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했다. 지연 언니는 여러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의 운영자였고 한쪽에만 유리한 감성적인 이야기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했다. 그녀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평온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내놓게 만들 심산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다. 휴대폰으로 민준 씨가 현관문에 설치한 CCTV 앱에 접속했다. 나는 지난 사흘간의 녹화 기록을 돌려보았다. 화면에는 밤 10시에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지연 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그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우리가 새로 설치한 지문 인식, 도어록에 침까지 뱉었다. 카메라는 소리까지 녹음했다. 그녀는 악을 썼다. 이서연, 이 나쁜 년. 내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 두고 봐. 나는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잔인함이 나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리라. 나는 그들이 휘두른 칼이 어떻게 자신의 등을 찌르게 되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줄 작정이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오빠, 그들이 비열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이번엔 방어만 하지 않을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법적인 부분은 내가 알아볼게. 나는 지연 언니가 소셜미디어에서 공들여 쌓아 올린 현명한 엄마, 좋은 아내라는 이미지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페이스북은 아들 지훈이를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에 데려다주는 사진들과 함께 조기 교육과 숭고한 모성애에 대한 철학적인 글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집 문 뒤에서 벌어지는 진실은
나와 민준 씨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 지훈이는 항상 잠이 부족해 멍한 상태였다. 지연 언니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기계처럼 공부시켰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냈다. 며칠 동안 나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지훈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아주버님네 빌라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사냥감의 동태를 살피는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기다렸고 그 인내는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목요일 오후 빌라 근처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는 내가 기다리던 장면을 목격했다. 지연 언니가 아들의 시험지를 손에 들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벽구석에 몰려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나는 차창을 살짝 내리고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내가 공부를 이따위로 해. 수학 70점. 내가 너 학원 보내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고작 7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서 날 창피하게 만들어? 지연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공책으로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지훈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졸려서. 졸리긴 뭐가 졸려. 나도 아직 잠 못 잤어. 다른 집 애들 좀 봐. 그녀는 아들의 팔뚝을 꼬집으며 소리쳤다.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 안쪽을 교묘하게. 하지만 매우 아프게 꼬집는 기술이었다. 아이는 몸을 움츠렸고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애원이 가득했지만 감히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했다. 3분 길이의 영상에는 완벽한 엄마의 잔인함이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영상을 다시 보며 조카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성이 나에게 속삭였다. 이것이야말로 형수의 가면을 벗길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고. 그날 밤 나는 분노한 이웃이라는 가상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지연 언니가 다른 아이디로 관리자로 있는 바로 그 주민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했다. 나는 그 영상을 올리며 짧은 글을 덧붙였다. 이게 요즘 현명한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인가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어린 나이에 이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다니. 이게 교육인가요? 아니면 화풀이인가요? 게시물은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평소 지연 언니의 과시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동네 엄마들이 앞다투어 댓글을 달고 영상을 공유했다. 어머, 이거 304호 지연 씨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너무 악랄하다. 저렇게 애를 때리면 애 인성 다 버리지. 저 아이 움츠러든 것 좀 봐. 너무 안쓰럽다.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지연 언니는 당황해서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영상은 다운로드되어 지훈이네 반 학부모 단톡방까지 퍼져나갔다. 그녀가 공들여 쌓은 모범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나를 향해 쏘려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와 수백 배 더 아프고 치욕스럽게 박혔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사무실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장이 나를 급히 찾는다는 전화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과 서류철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인사팀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곡소리가 들려왔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초췌한 얼굴의 지연 언니가 서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지연 언니는 즉시 달려와 내 옷소매를 붙잡고 로비 전체가 들으라는 듯 울부짖었다. 서연 씨, 제발. 우리한테 화난 건 알겠지만 어떻게 인터넷에 사람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이 일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셨는데 당신 양심도 없어? 시어머니도 거들며 신음했다. 아이고, 얘야. 이 늙은 어미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 수 있니?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인사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사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는 지연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손을 털었다. 그리고 인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저 두 사람이 연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휴대폰을 로비의 대형 TV 화면에 연결했다. 평소에는 회사 홍보 영상이 나오던 화면이었다. 나는 지연 언니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던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서 병원에서 아픈 척 연기하다가 갈비탕을 맛있게 먹던 시어머니의 영상을 틀었다.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속여 빼돌린 돈의 은행 거래 내역서 사진을 띄웠다. 형님은 제가 사람을 시켜 비방했다고 하셨죠.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형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프다고 울부짖는 제 시어머니시지만 실제로는 저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기하다가 들통난 모습이고요. 대형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영상과 소리에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지연 언니의 저속한 욕설이 고급스러운 사무실 건물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지금 짓고 있는 불쌍한 표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연 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시어머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울음을 뚝 그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현대적이고 총명한 여성인 인사팀장은 영상을 다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엄격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 두 분 즉시 건물 밖으로 내보내세요. 만약 계속해서 우리 직원을 괴롭힌다면 공공장소 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다가와 시어머니와 지연 언니를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다. 지연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넋이 나간 시어머니의 손을 끌고 회전문을 통해 초라하게 사라졌다.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오토바이 대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겉면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오늘 오후 내내 변호사랑 상담했어. 택시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다. 더 이상 그들이 우리 삶을 방해하고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게 둘 수 없어.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났어. 집에 도착해서 민준 씨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불법 행위 중단 요구라는 제목의 공식적인 법률 문서였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아주버님 부부와 시어머니의 모든 불법 행위를 상세히 나열해 놓았다. 사생활 침해, 소셜미디어와 직장에서의 명예훼손, 그리고 어머니의 대출과 관련된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까지. 특히 문서에서는 민준 씨의 서명이 위조된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아주버님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분석했다.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이 이 내용 증명을 아주버님과 형수에게 직접 전달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에도 사본을 보내서 증거로 남길 거고. 민준 씨가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설명했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만약 그들이 다시 당신 근처에 나타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면 우리는 합의 없이 즉시 고소할 거야.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병원에서 3초간 침묵했던 남자. 어머니와 형에게 늘 억눌려 지내던 유약했던 남자가 이제 진정으로 성장했다. 그는 주먹이나 저속한 욕설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법이라는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가장 문명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무기를 사용했다. 다음 날 나는 그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법원 집행관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았을 때 아주버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형사 책임 추궁이라는 글자에 시선이 고정되었다고 했다. 지연 언니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치 경찰이 들이닥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황급히 문을 닫고 집안의 모든 불을 꺼버렸다고 한다. 민준 씨의 단호함과 법에 대한 이해는 아주버님 가족의 공격성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순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발톱이 생겼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발톱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적 경고장을 보낸 후 아주버님네는 약 한 달간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이 평화가 반가우면서도 불안했다. 마치 얇게 언 호수 위를 걷는 것처럼 언제 발밑이 꺼져버릴지 모르는 기분이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주버님이 서 있었다. 평소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깔끔하게 셔츠를 차려입고 손에는 붉은색 초대장 하나를 들고 있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었지만 형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막아섰다. 아주버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초대장을 내밀었다. 그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저자세였다. 민준아, 서연 씨, 이번 주말이 어머니 칠순 잔치야. 어머니께서 꼭 너희한테 직접 초대장을 전하라고 하셨어. 민준 씨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앞뒤를 살펴보았다. 금박이 박힌 꽤 비싸 보이는 초대장이었다. 안에는 시내의 꽤 고급스러운 웨딩홀인 부기 예식장이라는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아주버님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진심인 척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가 지난 일은 다 잊자고 하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남은 날도 얼마 없으시잖아. 이번에는 친척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좀 크게 하고 싶어 하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제발 어머니 얼굴 봐서라도 꼭 와줘. 나는 남편 등 뒤에 서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겸손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속셈이 읽혔다.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단지 전략을 바꾼 것뿐이었다. 감정으로도 안 되고 헛소문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다수의 압박과 효라는 이름의 굴레를 이용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민준 씨의 입가에 차갑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알았어요, 형. 어머니께 저희 부부 꼭 참석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칠순잔치인데 저희가 당연히 큰 선물을 준비해야죠.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 나는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다. 이게 홍문연의 계략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수락했어요? 거기 가면 또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할 게 분명한데 민준 씨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던지며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여보. 그들이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 행복한 가족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 내가 기꺼이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 연극의 결말은 저들이 아니라 내가 쓸 거야.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부기 예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온갖 친척들과 심지어 아주버님네 동네 이웃들까지 총출동했다. 시어머니는 붉은색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건 채 주빈석에 위엄있게 앉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짙은 화장을 한 지연 언니가 과감한 옆트임 드레스를 입고 달려 나와 우리를 맞았다. 어머, 도련님, 서방님 오셨네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리 오세요. 그녀는 우리를 연회장 중앙의 상석들을 지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 자리는 직원 출입구와 화장실 바로 옆이었고
에어컨 바람이 등 뒤로 직격으로 불어와 한기가 느껴졌다.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도련님 부부는 여기서 조용히 식사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지연 언니는 가식적으로 웃으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외에 돌아섰다. 나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먼 친척벌 되는 젊은이들과 시골에서 올라온 몇몇 어르신들, 소위 아랫목 취급을 받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다. 명백히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부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가족에게서 배척당한 존재임을 암시하려는 속셈이었다. 연회가 중반쯤 무르익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갈 무렵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준비해온 부모의 은혜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리고 친척 어른들. 시어머니가 민준 씨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쇠하여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막내 민준이가 돈은 잘 벌지만 아직 젊어서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씀씀이가 좀 해프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는 또렷하게 선언했다. 이번 달부터 우리 민준이 월급 통장을 큰아들 내외가 맡아서 관리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경제관념이 철저하니 동생 돈을 잘 모아줄 겁니다. 나중에 손주들 키우고 또 이 늙은 어미를 부양하는데도 보탬이 되겠죠. 형제가 서로 돕고 사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연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주빈석에 앉은 지연 언니와 아주버님은 터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순순히 자신의 살점을 내어줄 어린 양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우리를 향해 있었다. 민준 씨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을 바로잡고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아주버님은 민준 씨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마이크를 건넸다. 민준 씨는 마이크를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다리는 얼굴들을 한번 쓱 훑었다. 그는 전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4등분으로 접은 A사 용지 한 장과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친척 여러분. 민준 씨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어머니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제안에 대해 저도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민법의 부양의무 조항에 근거해 작성한 부양의무 이행 합의서입니다. 법률 규정과 저의 실제 소득을 고려하여 저는 매달 어머님께 부양비로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고 아주버님과 지연 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준 씨는 누구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제 월급 통장을 아주버님께 맡기는 건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제 서명을 위조하여 빌린 3천만 원의 사채도 아직 갚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돈을 더 맡겼다가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잔칫집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웅성거림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아주버님을 쳐다보았다. 민준 씨는 두툼한 봉투와 서류를 시어머니 앞 주빈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봉투 안에는 첫 달 부양비 3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정확한 날짜에 이 금액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10원도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아주버님 가족과의 모든 금전적 관계를 단절함을 선언합니다. 각자의 빚은 각자가 갚고 각자의 행동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친 민준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망설임 없이 내게로 걸어왔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가자, 여보. 우리는 모든 친척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내가 날 망신시켜 당장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민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굳건한 등에서는 가벼운 해방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그 독한 가족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가장 공정하고 문명적인 방식으로 끊어냈다. 그 파란만장했던 칠순잔치 이후 우리로부터의 무상원조가 완전히 끊기자 아주버님네 가족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바닥에 구멍이 뚫린 배처럼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데 퍼낼 바가지는 없었다. 잔치 후 불과 사흘 만에 흉보가 날아들었다. 흥왕 파이낸셜이 공식적으로 파산한 것이다. 웹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사무실은 굳게 잠겼으며 대표는 잠적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하위 투자자였던 수백 명의 노인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주버님이 가짜 투자에 돈을 쏟아붓기 위해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에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을 던졌으며 동네 전체에 빚 독촉 전단지를 붙였다. 아주버님은 투자 모집책 일자리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시궁쥐처럼 숨어 다녔다. 궁지에 몰린 지연 언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붙이라도 팔아 급한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침실의 작은 금고를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아주버님이 이미 일주일 전에 그 모든 금을 훔쳐 마지막 한탕을 노리며 도박판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더 큰 빚뿐이었다. 좁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지연 언니는 미친 짐승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리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술과 절망에 취한 아주버님은 아내의 뺨을 때려 벽구석으로 쓰러뜨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 달려들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하지만 이성을 잃은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어머니를 찻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다. 그는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원망 섞인 고함을 질렀다.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민준이 놈만 예뻐해서 놈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게 만들었잖아. 할머니가 놈한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해서 우리 집이 이 꼴이 된 거라고. 당신은 이 집의 재앙이야.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는 육체적 고통보다 수만 배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모든 정성과 돈을 쏟아부었던 큰아들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그녀가 늘 세상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가족은 이제 탐욕과 거짓의 잿더미만 남았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낡은 빌라는 아주버님의 빚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 그곳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제단과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아주버님에게 추억이나 도리는 밥을 먹여주지 못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아주버님은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 집을 둘러보게 했다고 한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꿈같은 미래를 속삭였다. 이 좁고 낡은 집을 팔아 교회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자는 것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며 닭도 키우는 삶.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전원주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이미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 불효한 둘째 며느리인 내게 과시하는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 전원주택이 허상에 불과하며 집을 판 돈은 사실 사채업자들에게 손이 잘릴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까맣게 몰랐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넘을 수 없는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그 집은 아직 분할되지 않은 공동 상속 재산이었다. 시아버님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집은 시어머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민준 씨 세 사람의 공동 소유였다. 집을 팔려면 반드시 세 사람 모두의 동의 서명이 필요했다. 1. 아주버님은 민준 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는 집을 파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바로 서류 위조였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박민준의 이름으로 된 상속재산 포기 각서와 정권 위임장을 위조했다. 붉은 인감도장이 찍히고 남편의 필체와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도록 공들여 서명했다. 그의 계획은 시어머니를 속여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재빨리 명의를 이전하고 돈을 챙겨 우리가 알아채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었다. 수요일 아침 아주버님은 낡은 양복을 차려입고 번쩍이는 렌터카를 몰고 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원주택 계약을 하러 갔다. 시어머니는 가장 좋은 한복을 차려입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제 손으로 팔아넘기는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러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아주버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남편 민준 씨는 은행 및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청 앞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남편의 친구가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의 서명이 약간 어색한 것을 보고 몰래 남편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문자를 받은 민준 씨는 회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신분증 챙겨서 준비해.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법무사 사무소에 가야 해. 형이 아버지 집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5번 법무사 사무소는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들로 붐볐다. 나와 민준 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법무사 책상에 앉아있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보였다. 맞은편에는 집을 사려는 듯한 중년 부부와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마도 중개인이거나 감시하러 온 사채업자일 것이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매도인 란에 서명하려 하고 있었다. 아주버님은 옆에 서서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도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깐만요. 민준 씨의 단호한 외침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아주버님은 우리를 보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허둥대다 물컵을 엎지를 뻔했다. 민준 씨는 빠른 걸음으로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나 형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감도장을 쥐고 있는 법무사를 똑바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제가 이 집의 공동 소유주인 박민준입니다. 저는 그 어떤 위임장이나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류 뭉치에 있는 제 이름의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집을 사려던 부부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로 아주버님을 보았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생분이 동의했고 해외 출장 중이라 위임했다고 하셨잖아요. 민준 씨는 형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중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범죄자를 향한 극심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아주버님, 간도 크시네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상속 재산을 팔아넘기려 하시다니.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가 몇 년형인지 아시긴 합니까? 아주버님은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아, 조용히 말해. 가족끼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할 얘기 없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 놓인 가짜 위임장을 가리켰다. 어머니 속이고 나까지 속여서 그 돈으로 도박 빚 갚으려고 했잖아요. 전원주택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꼬드기려고 아주버님이 종이 위에 그려낸 그 집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나무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법무사는 위임장을 들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는 안색이 확 변했다. 그는 아주버님을 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호 씨, 해명하시죠. 만약 이게 위조 서류가 맞다면 저는 즉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아주버님과 함께 왔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문 밖으로 사라졌다. 집을 사려던 부부도 황급히 계약금을 챙기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이런 분쟁 있는 집은 엮이면 안 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버님을 진실과 법의 한가운데에 내버려 둔 채 떠나버렸다. 완벽했던 계획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주버님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시든 나뭇잎처럼 축 늘어진 채 서 있었다. 그는 민준 씨의 눈도 어머니의 눈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큰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호야, 네가 엄마를 속인 거니? 집 팔아서 전원주택 산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주버님은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민준 씨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민준아, 제발 형 좀 살려줘. 경찰에만은 신고하지 마.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날 죽인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그의 자백은 시어머니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녀가 그에게 바쳤던 믿음, 희망, 체면, 그리고 맹목적인 모성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곧 복을 누릴 왕비가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 한 푼까지 빨아먹기 위해 이용한 장기짝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는 숨 막히는 소리를 내뱉으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검붉게 변했다.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며 침이 통제의 불능 상태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주버님을 가리키려 손을 들었지만 팔은 뼈가 없는 것처럼 축 늘어졌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내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 씨도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호흡을 확인했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라고 절규했다. 빨리요. 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응급처치하며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나는 아주버님을 찾으려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무릎 꿇고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은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어머니를 버리고 그는 도망쳤다. 책임으로부터, 빚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유리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비겁한 뒷모습은 내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용서할 수 없는 비열함이었다.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다. 민준 씨가 어머니를 번쩍 들어 들것에 눕혔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차갑고 뻣뻣하게 굳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난번에는 연기를 위해 심장이 아픈 척했지만 이번에는 비극도 고통도 그리고 고독도 모두 진짜였다. 응급 중환자실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삑삑 소리로 가득했다. 그 차가운 소리는 생명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시어머니는 온몸에 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 있었다.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오른쪽 반신마비와 심각한 언어 장애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의사는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걷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날카롭고 항상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던 한 여인이 이제는 한자리에 누워 모든 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와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 가족에게 너무나도 많이 실망한 나머지 그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버렸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눈을 떠 우리 부부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날카롭고 거만한 기색 대신 흐릿하고 물기 어린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왼쪽 손을 더듬거리며 민준 씨의 손을 찾으려 했다. 준아. 그녀는 비뚤어진 입에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자신이 내쳤던 자식만이 위급할 때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굴욕의 눈물이었다. 애지중지하던 큰아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지만 꽉 쥐지는 않았다. 그는 괜찮아요. 어머니 같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용서의 말을 해주길, 예전처럼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이불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부드럽지만 거리가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사과하시는 말씀 잘 들었어요. 어머님 마음 편히 병을 이겨내시라고 그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날 병원에서 맞았던 뺨, 저에게 퍼부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이 제가 지난 5년간 애써 쌓아 올렸던 모정이라는 감정을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목매인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머님 약값, 병원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부족함 없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좋은 분으로 모실게요. 자식으로서의 의무는 다할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요. 하지만 제 마음은 죄송하지만 더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책임감에서 비롯된 효도는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지 상처를 잊고 다시 상처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뇌졸중 이후 시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사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휠체어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걷게 될 희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제 문제는 누가 그녀를 돌볼 것인가였다. 아주버님은 종적을 감췄고 지연 언니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빴다. 우리 부부는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어색함과 악몽 같은 기억 속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는 없었다. 민준 씨는 깊이 고뇌했다. 그는 밤새도록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반갑이나 피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문명적이고 공평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노년층을 위한 5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도시 외곽의 한 고급 요양원을 찾아갔다. 그곳은 넓은 정원에 푸른 나무가 가득했고 잉어가 노니는 연못과 깨끗한 자갈길이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병원 냄새 대신 은은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향이 풍겼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위해 최고급 VIP 서비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대형 TV, 냉장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개인실에서 지내게 될 것이며 특히 가족들이 원격으로 지켜볼 수 있는 24시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월 비용은 150만 원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기로 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던 날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반대할 자격이 없었다. 새 휠체어에 앉은 그녀는 호화로운 방을 둘러보며 그 특유의 자존심 어린 눈빛을 잠시 반짝였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는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자랑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대기업 이사야. 너무 바빠서 나를 직접 못 모시니까 이렇게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준 거지. 요양보호사는 능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복 받으셨네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챙겨드리니까요. 하지만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고 나와 민준 씨가 돌아가려 할 때 그 거짓된 허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힘없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너희 언제 또 엄마 보러 올 거니? 주말에는 손주들이랑 같이 와서 나 데리고 나가줄 거니? 민준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어머니, 제 일이 너무 바빠서요. 여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집보다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요양보호사님 통해서 전화하라고 하세요.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우리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의 위험 있는 호통이 아니라 비단 옷 속에 버려진 노인의 목매인 신음이었다. 자동 유리문이 닫히며 두세 개가 분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물질적 풍요를 얻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일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이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외로운 VIP 생활을 시작하는 동안 세상의 업보는 아주버님 가족의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특히 탐욕과 거짓의 씨앗을 뿌린 자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아주버님의 소식은 경찰서에서 옛 주소지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도망친 후 그는 사채업자들의 비톡촉을 피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허름한 여관을 전전했다고 한다. 궁지에 몰린 그는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에 가담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경찰이 도박 조직을 소탕하면서 아주버님은 현장에서 증거물과 함께 체포되었다. 거액의 도박 혐의에 이전의 사기 및 대출 관련 고소건까지 더해져 그는 가볍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법정에 선 날 그는 깡마르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멍한 눈으로 가족을 찾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직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 언니의 비극도 그에 못지 않았다. 남편이 체포된 후 살던 빌라는 수사와 강제 집행을 위해 압류되어 그녀는 갈 곳을 잃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도움을 청했다. 혈육의 정이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친정 식구들 역시 그녀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정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오빠와 올케는 두 모자가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했다. 범죄자의 처남이 되는 불명예를 두려워했고 빚에 연루될까 걱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빈털터리 두 식구를 공짜로 먹여 살리기 싫었던 것이다.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감옥 갔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 힘들게 할 셈이야. 여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니라고. 그녀 올케의 앙칼진 목소리는 예전 지연 언니의 말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친정에서 쫓겨난 지연 언니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을 얻었다.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던 의류 가게 사장님은 이제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었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풍파에 검게 그을렸다. 아들 지훈이는 좋은 학교에서 동네의 작은 학교로 전학 가야 했다. 아이는 위축되어 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항상 움츠리고 다녔다. 나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돈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사람 마음의 냉혹함과 돈이 등을 돌렸을 때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내 앞에 섰다. 그 여자는 얇고 군데군데 찢어진 비닐 우비를 입고 있었다. 빗물이 반짝이는 카페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헝클어진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보쑥한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가득했다. 나는 몇 초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지연 언니였다. 진한 향수 냄새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지연 언니는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불안하게 비비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잠시 앉아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가져다 달라고 했다. 지연 언니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마치 온기를 찾으려는 듯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널 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서연아, 민호 씨는 감옥에 가고 우리 모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지훈이는 계속 아픈데 약 사줄 돈도 없어. 나는 말없이 커피를 저었다.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기다렸다. 예상대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가난과 고통에 대한 하소연 끝에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안이 나왔다. 서연 씨, 도련님하고 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내가 1억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지연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돈으로 작은 과일 가게라도 시작해보려고. 돈 벌면 꼭 갚을게. 우리 모자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1억만 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어찌나 가볍게 들리는지. 그녀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현금 자동 인출기? 아니면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는 성녀? 나는 숟가락을 접시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지연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어머니 퇴원하시던 날 형님이 사오셨던 8만 원짜리 꽃다발 기억하세요? 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던 건요. 지연 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제 돈은 피와 땀입니다. 밤새워 일해서 번 돈이지 강가의 조약돌이 아니에요. 나는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형님의 의존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멀쩡하고 건강하시니 직접 일해서 아들을 키우세요. 설거지든 청소든 배달이든 정직하게 번 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다. 이 차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형님이 아니라 조카 지훈이 약 사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거 받으시고 다시는 돈 빌리러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어리석음일 뿐이고 저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카페를 나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지연 언니는 여전히 초라하고 외롭게 앉아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영원히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다.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속이 메스꺼운 것을 느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 때문이었다. 5년의 기다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견뎌온 5년. 마침내 하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었다. 소식을 들은 민준 씨는 나를 번쩍 들어안고 집 안을 빙빙 돌며 어린아이처럼 크게 웃었다. 기쁨이 온 집안에 퍼져 과거의 어두운 기운을 몰아냈다. 우리는 아기방을 꾸미고 아기용품을 사며
가장 평온한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 소식은 어떻게든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 의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 씨가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어눌하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냐?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민준 씨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나를 보며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었다. 그는 대답했다. 네, 어머니, 서연 씨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대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애절하게 바뀌었다. 민준아, 엄마 집에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이제 정말 말썽 안 피우고 얌전히 있을게. 집에 가서 손주 봐줄게.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도 아기 재워줄 수 있어. 남한테 아기 맡기는 거 엄마는 마음 안 놓여. 아가야, 할미가 우리 강아지 얼굴 한번 보게 해줘. 그녀의 애원은 너무나도 절절했다. 만약 예전 같았더라면 내 마음은 흔들렸을 것이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마음. 그것은 늙어감에 따르는 당연한 욕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뺨을 때렸던 기억, 나에게 퍼부었던 독한 저주의 말들이 흉터처럼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이 아기를 이용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는 것일까?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 의견을 묻고 있었다. 나는 내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곳.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아이가 독한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의 위선과 끝없는 갈등을 보며 자라게 할 수 없었다. 내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평화가 필요했다. 민준 씨는 내 뜻을 이해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어머니, 일단 건강부터 완전히 회복하세요. 저희가 전문 베이비시터 이미 구했어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시끄러우면 어머니 쉬시는데도 방해될 거고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말을 끊으며 마지막 경계선을 그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저희가 데리고 어머님 뵈러 갈게요. 하지만 집으로 모시는 건 의사 선생님도 집의 의료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곳에 계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푹 쉬세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다. 뚜뚜 하는 소리가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을 닫는 소리처럼 울렸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잔인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 내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동시에 내 일도 달콤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던 강원도 펜션 단지 설계안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올해의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상대에 오르던 날 나는 우아한 크림색 인부복 드레스를 입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든 채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군중 속에서 나는 민준 씨를 발견했다. 그는 휴대폰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반짝였다. 묵직한 크리스탈 트로피를 손에 든 나는 울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가 전기세 아깝다고 잔소리할까봐 밤에 몰래 일해야 했던 날들, 내 월급이 민준 씨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연 언니에게 빌부터 산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말다툼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경제적 독립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 씨는 상금과 저축으로 새로 산 차를 몰아 나를 태우고 시내를 드라이브했다. 차는 익숙한 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앞을 지나고 아주버님 가족이 살았던 낡은 빌라촌을 지났다.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으며 가볍게 힘을 주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오늘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나는 창밖을 보며 뒤로 물러나는 오래된 가로수들을 바라보았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과거의 굴욕들이 마치 차창밖 풍경처럼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의 설날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예년 같았더라면 이맘때쯤 나는 시댁 식구들을 대접하기 위해 장보고 음식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것이다. 지연 언니가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는 동안 나는 얼음장 같은 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제사상의 먼지를 털어내며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다. 우리 부부는 관례를 깨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시골에 내려가지도 요양원에서 하소연을 듣지도 않았다. 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세 식구나 민준 씨,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들 본이는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다. 호통 소리도 경쟁과 시기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파도 소리와 아빠 품에 안겨 모래를 만지는 아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선베드에 누워 달콤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업무용 휴대폰을 완전히 꺼두고 연휴 동안 오는 모든 모르는 번호를 차단했다. 그는 온전히 아들과 놀아주고 아내를 위해 해산물을 굽는 데 시간을 썼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새우를 까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후회 안 해? 명절인데 제사도 못 지내고 내가 툭 던지듯 물었다. 민준 씨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지 쓸데없는 형식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날이 아니야.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이 내 집이고 나의 명절이야. 부모님께는 물질적으로 효도했으니 이제는 내 가정을 돌봐야지. 그의 말에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우리는 낡은 관습과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용기를 냈다. 세상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집을 떠나보낸 이 명절이 내 며느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명절이었다. 섣달 끝의 밤, 멀리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할 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에서 온 영상통화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붉은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고급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등 뒤로는 매화와 복숭아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호화로운 방이 보였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덕담을 나누는 소리도 없이 TV에서 흘러나오는 설 특집 가요 프로그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민준아, 서연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후유증으로 인해 발음은 여전히 약간 어눌했다. 칸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 가족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려는 듯했다. 어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민준 씨가 예의 바르고 적절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입가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잠든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간절함과 깊은 후회가 스쳤다.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만약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아마도 만약에 내가 안아볼 수만 있었다면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화는 짧고 어색하게 끝났다. 누구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미 수만 리나 되었다. 전화를 끊기 전 민준 씨는 휴대폰을 몇 번 조작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띵동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세뱃돈으로 100만 원 보내드렸어요. 드시고 싶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간호사님들께 부탁하세요. 시어머니는 계좌 잔액이 찍힌 메시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막내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석 달 그된 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차가운 돈이 자신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정, 함께하는 시간, 명절의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고맙다. 너희도 이제 쉬어라. 시어머니는 굴욕의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고 화면은 꺼졌다. 나는 검게 변한 화면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가벼운 공허함을 느꼈다. 모든 원한은 공정하게 청산되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빚진 것이 없었고 그녀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해명도 빚지지 않았다. 2년 후 나는 집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꿀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민준 씨가 직접 가꾼 푸른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다. 잔디밭에서는 아들 보니가 공을 따라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민준 씨는 그네를 손보며 간간히 고개를 들어 나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자유롭게 흘러갔다. 내 건축 스튜디오는 점점 성장했고 나는 주택 설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민준 씨도 회사에서 승진하여 더욱 듬직하고 차분한 남자가 되어 나와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옛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도시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 어딘가로 불법 노동을 하러 떠났다고 들었다. 지연 언니는 시골에서 재혼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요양원에 계셨다. 건강은 시간과 함께 쇠약해졌고 과거의 거짓된 영광에 대한 기억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낡은 가죽 일기장을 덮었다. 한때 나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빼곡히 적어내려갔던 눈물의 기록. 나는 오랫동안 그 일기장을 펼쳐보지 않았다. 과거는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종신형 선고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이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며 계산이나 수단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행복은 친절함과 명확한 경계선, 그리고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로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은은한 목련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정원으로 걸어나가 아들과 민준 씨를 품에 안았다. 가족의 품 안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진정한 행복은 맹목적인 인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고결한 용서는 고통을 억지로 잇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고 영혼의 자유를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정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 평화는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